자, 오늘 금융시장의 핫 이슈, 자,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보라고 하면 바로 국채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융위기 수준까지 뛴 미국의 국채금리,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의 일본 30년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 경신.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국채가 올라감에 따라서 안전자산 시장에서 자금들이 또 이탈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자, 미 국채 금리 급등에 자, 7만 7천 달러 선을 붕괴했다. 자, 이렇듯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 시장, 자, 국채라는 게 뭔가요? 국가의 채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채권 시장은 안전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서 안전자산 시장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먼저 국채, 이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머리 아파하시고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정말 쉽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시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증시가 왜 올라가나요? 경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경제 호황기에 찾아오는 증시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증시는 반대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증시는 대표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의 상품입니다. ETF, ETN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둔화되게 되면 증시도 빠지기 때문에 안전자산, 자, 결국 증시라는 것은 위험자산 시장에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안전자산 시장으로 보통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안전자산 시장이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증시 안에 위험자산 시장 안에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그 돈들이 대부분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예금 통장이나 적금 통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겠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채권을 많이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 통장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예금 이율 자체가 예를 들어서 3%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도 3%대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평소에 편하신 방법대로 해서 예금이나 적금 통장에다 가입을 하고 돈을 모으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도 매우 어려운 생소한 방법이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행권으로 돈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국채를 매입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질 금리보다 좀 더 많은 금리를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예시로 말씀드린 겁니다. 뭐 5% 정도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의 자산들은 예금이나 적금 쪽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자산 시장의 자금이라고 하는 채권 쪽으로도 많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위험자산 시장 안에 자금들이 이탈하게 되면 안전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전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가가 올라간다. 치킨 값이 현재 2만 원대인데 2만 원이던 치킨 값이 4만 원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치킨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켜 먹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매출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손실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매출액이 급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전체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압력, 말 그대로 2만 원이 4만 원으로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채권 금리를 끌어올린다.
채권 금리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에서 안전자산 시장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채권 금리의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거 조금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예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기존에 이제 예금이나 뭐 은행에서 나오는 실질 금리 같은 경우는 뭐 3%라고 했고, 이제 3% 쪽이 아니라 실제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금리, 많은 이자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 준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했죠. 채권 금리의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금리 인하라는데 왜 채권 금리의 상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제가 지난번에 어저께였죠. 어저께 여러분들 구독자방에도 올려드리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2027년도 1월달 동결 확률이 39.8%, 현재 금리 인상 확률이 41%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걸 떠나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딱 눈치채신 분들은 딱 아셨을 건데 실질적으로 실질금리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은행 가셔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동결했죠? 근데 실질금리, 자, 현재 은행에서 나오는 금리 같은 경우,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공부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금리가 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게 현재 시기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채권 자체는 기존의 기준 실질금리보다 좀 더 많은 금리를 줄 수밖에 없는,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 확률이라는 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리플을 얘기를 하는데 채권 금리가 나오고 국채가 왜 나오느냐. 자, 이거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물가가 상승했던 시기가 또 과거에 또 있었었죠. 2021년도였습니다. 뭐 좀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이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은 오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아까 이제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 이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가 언제였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은 6.8%, 6%대를 달리고 있었어요. 현재는 보시면 어떤가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7%에 가깝습니다. 이 수치가 작은 건가요? 7%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도 높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9% 넘게 올라왔던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긴축을 단행을 했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정말 개고생을 해왔습니다. 증시는 그만큼 몇 년 동안 떨어지기도 했고요. 물가 하나 잡으려고 했는데 이 물가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라버린 겁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는 2%였고요. 이 목표 물가를 달성한 지가 지금 고작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 4개월밖에 안 지났죠. 1월 달에 1.53%를 겨우겨우 달성해놨습니다. 이란 전쟁 하나 때문에 현재 이 상황까지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 보시면 이 당시에 2021년도 자, 6월달, 7월달, 8월달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어떨까요? 6월달, 7월달, 8월달 바닥치고 9월달, 10월달까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때 리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전체적인 모든 코인들이 다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물가는 어땠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도 리플은 크게 올랐어요. 바닥 구간 600원대부터 해서 1600원까지 100% 넘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가 상승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자, 보시면, 자, 금리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가 단기 조정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금리가 단기 조정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오늘 배운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국채 금리도 올라가니까,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니까, 그러면 그 때문에 조정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말인 겁니다. 하지만 명목 성장이 다시 올라오면서 실질 부담은 보이는 것만큼 오르지 않았다. 실질 부담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단기적일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2021년도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2021년도와 같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플이 좀 많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어쨌든 시장의 하방은 제한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한 차례 급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오르지도 않았고 숨고르게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오른 것도 없는데 떨어지기는 하고 답답하실 건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하반기에 잘 이제 올라왔을 때 충분히 적어도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리플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하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면 좋을지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어요.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